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지금 어제 발표가 됐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일단 봉합됐다고 했던 사드 문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 하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천명했던 산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방중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다음 주 외교 사안이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그만큼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어제 청와대로 7대 정당 지도자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 한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라면서, 이 북한 핵 문제는 북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대화는 북한 핵에 가로막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지금은 남북 관계를 위한 정부 대화는 막혀 있는 만큼 이 종교계와 민간에서 물꼬를 타야 한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지금 다시 언급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하지만은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이건 확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절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두 개의 시그널이 거의 동시에 나왔죠. 먼저 이제 주중 미국 대사인 이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가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참 드문 사례인데요. 어제 블룸버그 TV의 인터뷰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같이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그널은 미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국가로 인정하면 협상하겠다는 이 북한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최근 북한의 행위, 즉 말하자면 화성 15형 발사죠. 이걸 볼 때 이 북한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미국 입장을 이제 되풀이한 셈인데요. 그러나 북한이 먼저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의 얘기는 자칫하면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상태에서 동결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 그렇죠. 동결하면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그러다 보니까 부분인데요. 이제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은 적도 그렇죠. 있죠. 이분이 아주 참 특이한 분이네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드 문제로 경색됐던 그 한중 관계 복원을 이제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가 이제 가장 주목이 되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그 핵 문제가 가장 그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중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그 동의하면서도 이른바 그 중국은 그 쌍준당과 쌍궤 병행을 이제 거듭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그 한국 측의 그 의사를 적극 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북한에 대한 그 대화와 그 압박이 북한에 대한 그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그 대화와 그 협상으로 복귀시키는 그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 데는 B-1B 랜서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이 F-22 이 스텔스 전투기 아닙니까? 미국의 F-22 랩터죠. 그러니까 랜서와 이제 랩터가 만났습니다. 랩터는 게 공룡 이름 중에서 맞습니다. 따온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폭격 훈련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B-1B 전략 폭격기가 그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도 그 몇 차례 있었는데요. 미 공군의 그 스텔스 전투기 F-22 그 랩터와 편대를 이루어서 폭격 연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는 그 우리 공군의 F-15 등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요. 미국의 그 괌 앤더슨 기지에서 그 출격한 B-1B 그 전략 폭격기는 우리 상공에 그 전개되기 전에 일본 규슈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그 F-2 전투기 둘이와 함께 또 그 통신 훈련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미일 훈련과 그 미한 훈련을 같이 이제 한미 훈련을 같이 한 거죠.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을 앞둔 지난달 2일에도 한반도 인근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그 항공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신문 보니까 김정은이가 B-1B 랜서 안 무서워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북중 국경지대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뜨는 날. 겁나긴 겁나는 모양입니다. 자, 국내 정치 소식 좀 알아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을 위장야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은 여전히 입에서 그냥 요즘 그렇군요. 다시 그 침묵 모드에서 벗어난 것 같죠? 네,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그 위장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을 좀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오전 최고위원 그 시도당 위원장 그 연석에 의해서 이 국민의당이 그 야당 행세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그 위나 장 같은 그 소화기 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이다. 이렇게 의사 출신다운 얘기네요. 맞받아쳤다고 하죠. 이 국민의당 그 김철근 대변인도 자기 편이 아니면 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그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한 단세포적인 사고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요.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 유승민 대표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비판은 했는데 정책연대의 가능성은 좀 남겨둔 모양이에요. 그 여지는. 그렇죠. 네, 아예 닿지는 않았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어제 그 내년도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다시 그 국민의당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 국민의당과 그 정책연대의 그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지만 정당 간 신뢰는 그 일관성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그 국민의당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좀 톤 조절이 좀 된 것 같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 그 반대를 했다. 그러나 이제 책임 있는 그 정당으로서 그 시한을 최대한 빨리 예산안 통과를 해야 하는 그 고충이 있었기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법률안에 대해서 그 논의하는 12월 그 임시국회가 될 것인데 그때 세부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바른정당과의 그 정책연대 추진 가능성을 역시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예. 자, 이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이 부분에 이제 그 이합집산이
앞으로 그 각종 법률안 심사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좀 두 갈래 이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미묘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 구도가 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요즘 여러모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통과의 최대 승자가 국민의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중도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당 상황 좀 알아볼까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의원님도 이번 그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빛났다. A+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밖에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네, 여하튼 우리 당이 원내대표단이 저는 뭐 최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 예산은 그 집권 여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당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좀 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당이 작년 총선 때 예.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아무래도 그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거대 양당에 실망을 한 그런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지 기반은 그 말하자면 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우리가 양쪽에서 다 좀 지지도를 상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원래 그 두 그룹의 지지를 갖다가 다시 획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저 호남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상실했던 이른바 그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역사에 남은 큰 잘못이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협의체 출범 이후에 첫 시험대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대해서 반대표를 갖다가 확실히 표명을 했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내 많은 의원들한테 크게 공감대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별로 큰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예산은 동의할 수 없고 말하자면은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보전이랄까, 뭐 공무원 대폭 지원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뭐 그런 전체 다 동의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처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에서 예. 뭐 제가 내부적인 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 대표가 예산 협상에서 한 역할은 뭐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 한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당내 원내 의원들과 뭐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협상에서 당 대표가 뭐 큰 별다른 역할하지 못했죠. 뭐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안 한다 이래서 공감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가 뭐 대부분 의원들하고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였죠. 지금 10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네네. 대표가 당대표 된 지. 근데 이게 지금 100일 됐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게 없다. 어떤 의미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 평가할 게 없다면 좀 기보다는 그 통합 논의로 그 분란만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이제 통합도 이제는 뭐 통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뭐 거의 뭐 이제 소멸돼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뭐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 나오기 어렵게 돼버렸죠. 그 처음부터 그 불가능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논의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글쎄요, 뭐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 당 대표가 뭐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별로 없죠.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뭐 이현주 의원, 김중로 의원이 반대하고 이태규 의원이 기권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또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최명길 의원이 그 최명길 의원, 이현주 의원, 그다음 이태규 의원 이렇게 뭐 세 의원이 그 안 대표의 그 통합 드라이브,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서 있었죠. 그리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이런 몇몇 의원들과 당 대표의 이 이른바 통합 드라이브가 대다수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감대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지금 최명길 의원 얘기가 전 의원이죠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송파을이죠 이분 지역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안철수 대표 출마론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지난번에 예. 지역구는 사퇴했는데, 또다시, 좀,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이 왕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왕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간에 대다수 의원들하고서는, 따로 논다. 논다 그러나요?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별로, 대표가 이제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들 안 쓴다?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이 사실상 와야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리더십이 와야 됐다.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걸 떠나서 그 후에 제보조작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감, 몇몇 사람들은 법정에 쓰기도 했고, 또한 박지원 의원께서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뒀는데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도 통합 드라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그 중도 통합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다.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그러니까 성공했던 것은 노동당의 기반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보수당 정책에 식상했던 중도 보수층을 흡수했던 것이지 자기 기반도 없이 중간층 탈탈 털어서 집권을 하겠다 또는 그런 거 정치학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방선거는 현재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수도권과 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봐야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호남도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는 이제 좀 점차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당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다당제 유지되고 뭐고는 다당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당제 정당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불필요하다 하면 우리 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유권자들이 우리를 자립사 가까운 정당으로 만들어준 거 그것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자, 개헌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또 개헌 문제, 권력 구조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다당제, 양당제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딴 쪽하고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요.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대충이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 연임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당론으로서 그간에 이제 여러 차례 개헌자문위원회 등등 학자 그룹에서 만들어낸 의원내각제 기초한 분권형 정부가 적절하다.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론으로서? 네,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도 좀 다르죠. 네. 바른정당하고는 어떠세요? 바른정당도
정확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유승민 대표는 과거부터 예. 미국식의 권력 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소신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게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되도록 올해 안에 주요 적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범법 사건, 비리, 불법이 있으면은 그 나오는 대로 수단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올해 하는 것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걸 한 달 내에 다 끝내겠다. 저는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월권이고 검찰총장의 본연의 자세에서 한창 먼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3년 지나면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만기 출소합니다. 이 조두순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청원 아주 뜨거웠죠.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24시간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조두순 출소 반대와 함께 제기됐던 주치 감경,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해주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내놨는데 결국 이것은 입법에 관한 사안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치 감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상황인데 관련법을 발의한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태완이법이라고 잘 아시죠? 이 태완이법 덕분에 정말 미제 사건들이 계속 많이 해결이 됐는데요. 이 태완이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어쨌든 이 태완이법 만드셔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억울한 경우를 덜어주셨어요. 예. 네. 나름대로 굉장히 이 보람을 많이 느끼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17건 정도의 미제의 살인사건들이 예. 해결되었고요. 유명한 그 재심 영화에 나오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그렇죠. 예. 예, 그 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은 살인범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었습니다. 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한 15일 남기고 태완이법이 통과되어서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요. 용인 부분 살인사건, 두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예, 그렇죠. 많은 게 해결됐는데요. 해결되면서 예방 효과도 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제로 빠지는 형태의 사건은 없이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요, 지금 이 조두순이가 또 나온대요. 3년 후면.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전 국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거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안 된다니까 참 답답해요. 예? 되게 만들도록 국회, 정부, 국민, 언론, 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태완이 사건은 정작 태완이에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살인범에게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얼마 있으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법적 안정성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꽤 그 법학
당사자나 법 관계자들에게 있었죠. 예. 그렇지만 가해자에겐 공소시효가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당시에 문제를 지적했고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법으로 통과시키게 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음주를 하면 감경하는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조두순의 험악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었고요. 그때 폐기됐습니다. 그 그래서 주치 20대 감경 국회, 문제죠. 예. 그렇죠. 예. 주치 감경 문제 그리고 조두순 사건처럼 이 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과연 밖으로 내보낼 경우에 또 다른 피해나 보복 그리고 제2, 제3의 나영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치를 만들었다면 저는 국민이 이런 그 걱정거리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법원이 법무부가 그리고 법 관계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장치도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시 순화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하고 그리고 또 음주 감경 자발적으로 자기가 먹은 술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가해 행위를 험하게 해놓고 술 먹었다고 하면 그게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약을 먹였거나 그리고 억지로 술을 먹였거나 이렇다면 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그 행위를 해놓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그렇죠. 어떻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변명처럼 해놓을 겁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네. 조두순이도 못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나와서 다시 한번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법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예. 청와대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상황으로 나와서 다시 넣고 이 상황은 그 추적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전자발찌 계속되는 그 감시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예견될 때는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것에 관한 법 논의도 19대에 했었던 것으로 법무부가 사실은 안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자발찌 이거 뭐 끊는 사람도 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예? 이게 그런 그러니까 논의가 왜 불안하죠. 되었었냐면요. 예. 전자발찌를 찬 채로 네. 또 그 나쁜 짓을 한다 이거죠. 사고를 예. 과거에 서진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전자발찌를 찬 자가 유치원에 아기를 데려다주고 온 엄마를 쫓아가서 나쁘게 짓을 하고 그 엄마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은 2012년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도가니 사건도 기억하시죠? 예. 예. 그리고 나영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처벌이 강화되었고 2011년에 법조항이 개정된 것도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이 전자발찌가 사실 채워지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런 전자발찌를 차고도 그 험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리고 또 감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이 보실 때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내놓은 이 주치 감경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19대 태완이법 그리고 이 음주를 했을 경우에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당했던 여대생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의 흔적에서 가해자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찾게 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이 끊이지 않아서 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그걸 찾아내서 DNA를 찾아냈고 그 가해자가 그 스리랑카 사람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19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DNA가 이 가해자의 DNA는 영구 보존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 법적 안정성 뭐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법원이 이런 부분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음주, 이번에도 법안이 다른 의원들도 여러 명이 발의해놨고, 저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논의해줘야 합니다. 법사위가 이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입니다. 저는 형법에 자의적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에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법원, 그리고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또한 제안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같이 논의하고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가까이 없어서인지 저는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서 한두 번 논의되었지만 물리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법원 쪽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 감경 사례를 달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3월에서 한 8월까지 6개월 동안 59건이 음주 감경이 되었었습니다. 2015년에. 이번에는 여론이 압력이 세니까 한번 법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죠.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럼요.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